서리허나 하늘 오르기 전에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루삼주의 제535회 C3 조점 포럼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시편 기자의 말처럼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임재가 임하는 우리 C3 조점 포럼이 세상의 첫날보다 나은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늘 우리 C3 조참 포럼 가운데 세상이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이루삼주의 대표님들과 또 그 이후의 대표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C3 조참 포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여삼일 목사님의 영성 발제의 시간입니다. 킹덤 컴퍼니를 위한 기독 경영의 이해와 적용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실 때 주의 종에게 주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들어야 될 우리들에게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을 또 우리가 이 시간에 경영자로서 해야 될 그 일들을 또 C3 조천 포럼이라고 하는 경영자의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들을 주께서 비춰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루삼제를 섬기고 있는 우리 강희창 회장님, 이석용 총무님을 비롯한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그들의 가정사와 기업과 모든 것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를 섬기는 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을 또 모든 시종을 주께 의뢰하오니 사단마귀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는 그런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주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무르른 가운데 모든 시간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이루삼주의 C3 조참포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영성 발제 할 때는 우리 그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어떤 룰이라고 할까요? 굿 비즈니스 플러스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 꼭지씩 다시 복습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의 원리, 책임의 원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운드는 배려의 원리에 대한 내용 한번 다시 복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요절을 두 구절 한번 뽑아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예, 우리 성경적인 근거, 우리가 왜 배려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뭐 이유의 여지가 없다, 마땅하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을 할 때.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직하게 또 착하게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 했는데 사실은 실제 데이터를 조사해 보면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 그래서 성공을 해서 배려를 한 건지, 배려를 하다 보니 성공을 한 건지, 우리가 이거는 이제 시점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DNA에 배려라고 하는 정신이 깔려 있는 기업들이 오래 가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말로도 성공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따가도 좀 생각해 보겠지만 그 배려의 동기가 뭐냐에 따라서는 남들에게 배려로 보여줬지만 가장 본질적인 일을 하지 못했을 때는 그 배려로 인해서 이제 망하는 기업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배려의 모습만 흉내내다가 망하는 회사들이죠. 배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우리가 이제 이기적인 유전자가 작동하다 보니까 믿을 놈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냥 내 이익 챙겨야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서로가 파멸이 이른다. 그냥 간단하게 제가 자주 드는 예화이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뭐 목사님들 설교하고 할 때도 꼭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협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잠자다가 꿈을 꿨는데 지옥도 가보고 천국도 가보고, 그러니까 세팅이 다 똑같아요. 잔뜩 음식이 있고 그것을 먹고 지내는데 지옥 갔더니 뭐 아비규환이고 천국 갔더니 기름이 좔좔 흐르고, 이제 그 원인은 뭐냐면 긴 숟가락 뭐 젓가락 이제 이걸로 먹는 법칙이 있는데 지옥 가니까 아무리 이 각도를 해도 안 나오잖아, 각도가. 그러니까 아마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을 것 같아요. 눈에 보고도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못 먹으니까 너도 못 먹어라, 그냥 상을 엎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천국으로 갔더니 세팅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얼굴에 기름이 잘잘 흐를까? 아유, 너라도 먹어라, 너라도. 그래가지고 너라도 먹어라 하고 떠줬더니 다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나는 그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뭐 너무 간단한 예화인데도 이게 인간의 유전자 속에는요, 내가 못 먹으면 너도 못 먹어라고 상을 뒤엎는 DNA가 우리에게 깊이 박혀 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이기적,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이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돌려주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듭나지 못한 또 거듭나도 우리의 육체의 속성 속에 남아 있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우리의 상을 보면 내가 못 먹으면 너도 못 먹으라 하고 엎어버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것을 내가 못 먹으면 너라도 먹어라 라고 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훈련되고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서 살 때만 이제 그게 나온다. 근데 이제 배려의 문화는 그게 이제 작동돼야 이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뭐 정직하고 착하게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유전자 속에 박혀 있는 우리의 통솔인데 사실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서로 속이고 뭐 이렇게 법대로 하면 안 되고 뭐 이러면 사실은 그 우리 유엔에서 가끔 발표하는 각 나라마다 어떤 윤리적인 지수, 청렴 지수, 부패 지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떤 나라가 잘 살아야 돼요? 부패 지수가 높고 거짓말 많이 하고 막 이런 나라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투명하고 거짓이 없고 윤리적인 지수가 높고 부패 지수가 낮은 나라들이 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통계가 보여주는 현상을 우리가 왜 이 마음으로 믿지 못하냐? 이 비배려의 메커니즘이 우리 뼛속 깊이 있다. 그래서 이 배려의 경영을 구성하는 이제 요소들을 그 책에서 보면 이제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포용과
호혜와 나눔,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들을 품어주는 거죠. 다양성을 수용하고 하여튼 무조건 품어주는 거예요. 경쟁력 떨어진 자들도 품어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 호혜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이제 유익이 된다는 거죠. 아까 이제 천국 잠자다가 꿈에 이제 천국 모습을 봤을 때 서로 떠먹여 준다. 저는 그 사람들도 야 내가 쟤들을 먹여주면 쟤들도 나를 먹여주겠지 이 생각 갖고는 벌써 이제 이기적 교환의 원리가 들어간 거죠. 나는 못 먹어도 너라도 먹어라.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호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결과들이 오는 거죠. 이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자원과 수익을 사회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는다. 그래서 이 나눔이라고 하는 거하고 책임의 원리에 들어가 있는 사회적 책임하고 내용이 좀 비슷하잖아요. 사실 내용도 이 책에서도 보면 좀 이렇게 이 교수님들도 쓰면서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는데 나눔의 얘기가 막 나오고 나눔의 얘기를 하는 대목에 사회적 책임이 좀 섞여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 구분해 보면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책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안 내놔도 되는데 기꺼이 한다. 그러니까 이 자발적 요소가 좀 강하게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더 어렵냐? 자발적으로 하는 게 더 어렵죠. 근데 뭐가 더 보람이 크냐? 자발적으로 하는 게 보람이 더 크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한번 6가지 원리를 생각했어요.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 안식. 이 중에 어려운 게 뭘까? 우리 실천하기 어려운 거. 지금까지 얘기한 창조, 책임 이거는 뭐 그냥 조금 강조하면 다 그렇지. 우리의 비전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고 또 경제적 책임, 돈 벌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다 공감이 되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어려운 게 요 배려의 원리하고 안식의 원리 같아요. 요거는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단기적으로 보면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긍휼 제도가 2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11조가 있죠. 11조라고 하는 것은 당시 구약 시대의 사회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종교의 기능이 있고 정부의 기능이 있는 이원화된 사회가 아니라 지금 이제 이슬람 사회처럼 재정 일치 사회, 종교가 모든 정치 경제를 통제하는 사회. 이제 그런 사회가 이제 구약 시대다 보시면 11조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이 헌금이라기보다 그 사회를 그것도 포함하고 그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제도를 책임지기 위한 조세 제도의 일정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그 11조를 통해서 해나가는 거는요. 11조 안 드렸다 그러면 율법의 처벌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죠. 매년 하는 것도 있고 3년마다 한 번씩 더 추가를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또 하나의 긍휼 제도가 뭐냐면 이삭줍기라는 게 있어요. 이삭줍기. 그거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항상 그 구제 대상으로 언급하는 사람들이 고아, 과부, 나그네거든요.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이 뭐냐면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이 없으니까 생산을 해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아가 됐든지 과부가 됐든지 나그네가 됐든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기반을 스스로 갖추기 전까지는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이제 11조를 통해서도 구제하지만 또 하나 플러스 있는 게 이삭을 주어서 이제 추수한 땅에 가가지고 남의 땅이지만 거기 떨어진 이삭은 줍는 것은 절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먹고 살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그 밭 주인들한테 내려진 규율이 뭐냐? 이제 이삭을 줍다가 이게 추수를 하다가 땅에 떨어진 이삭은 주스면 안 되는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추수할 때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는 주인이 조금 빡빡하게 굴면 이건 생산성 높일 수 있겠다. 이제 종들한테 추수할 때 야 나락 하나 떨어지면 너 월급에서 하나씩 까는 거야. 하여튼 잘 생각해서 해. 그러면 막 추수할 때 이 나락 떨어질까 봐 그냥 조심조심하면서 왜냐면 자기 월급 까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떨어지면 줍지 못하고. 근데 주인으로서는 뭔가 추수를 많이 해야 되겠고 그러면 종들을 빡빡하게 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반 모퉁이까지 베지 말라. 어디까지가 모퉁이에요? 막 이제 저기 막 일하다가 막 빨리 퇴근하고 싶으니까 대충 이렇게 남겨놓고 퇴근해서 이게 주인이 아니 저건 왜 남겨놨냐 그랬더니 아니 저 우리 율법에 반 모퉁이는 베지 말라고 그래서 야 이놈아 저게 무슨 모퉁이야 저건 바지지 더 베 이러면은 모퉁이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건 상당히 자의적 해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줍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뭔가 딱 정해진 이 퍼센테이지나 법률이 있는 게 아니라 집 주인이 종들한테 얼만큼 이제 작업 지시를 하느냐. 그러면 이제 주인의 성격에 따라서 아주 그 밭에서 나는 생산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이 사례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어떤 밭을 골라야 되겠어요? 주인이 좀 너그럽게 이 나눔을 잘하는 밭을 가서 곡식을 주스면 아마 그런 데는 경쟁률도 높을 것 같아요. 막 그 줍는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사례 하나가 이제 룻기에 나와 있잖아요. 룻기가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 따라서 해외 이민을 갔어요. 워낙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한가 싶었더니 남편이 죽고, 근데 아들 둘이 장가 들었는데 그 모압 땅 여인하고 아들들이 그냥 둘이 다 죽어버렸어요. 남은 건 며느리 둘밖에 없어요. 이방 여인. 야, 이거 먹고 살기 힘들다. 나는 고향 땅 가서 어떻게 빌어먹들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아직 젊은데 시집 가라. 그러고 이제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뭐 어머니 가는데 저도 가겠습니다. 아니다. 아니 절대 안 된다. 나 지금 뭐 내가 다시 시집 가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니들한테 남편으로 제공할 수도 없고 못 간다. 그냥 돌아가라. 내가 네 성의를 받았으니까. 한참 설명을 했더니 이제 큰 며느리는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작은 며느리 이제 룻이죠. 절대 못 한다는 거야. 이 어머니의 민족이 나는 완전히 이제 당신의 민족이 내 민족 됐다. 난 가서 고생을 해도 같이 하겠다. 정 그렇다면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이삭 줍기를 해야지.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룻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곡식을 딱 거뒀는데 어머니 나오미가 딱 인생의 연륜이 있잖아요. 거둬온 양을 보니까 이거는 하루 나가서 주워올 곡식 양이 아니야. 이거는. 야, 이거 왜 이렇게 너 많이 주워왔냐? 어느 집 밭에 가서 주워왔냐? 그랬더니 이렇게 오더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등장하고 하여튼 그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그 보아스하고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그 집에서 누가 나오냐면 이제 이새가 나오고 그 아들이 누가 나오냐면 이제 다윗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가가 되는 거예요, 왕가. 근데 누구네 밭에서 했냐? 보아스. 그러니까 저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나눔의 원리를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밭에 곡물이 많이 떨어져 있고 아예 그 이제 룻이 와서 작업을 하는 거 주워가는 걸 보고 야야 그 대충 흘리면서 좀 추수해라. 너무 저기 빡빡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종들도 좋아. 그냥 열심히 안 해도 대충 하면 되고 막 모퉁이가 이만큼 나오는데 저기는 모퉁이에요. 저 퇴근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가버려. 그러니 뭐 룻이 주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삭을 줍는 사람을 위해서 이삭을 남기는 작업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11조는 딱 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가 딱 조세로 정해져 있어서 세금을 내면 그거 가지고 해나가는데 그것보다 플러스로 해나가는 것이 이제 배려의 원리다. 그런데 이제 배려의 원리를 민간한테 맡기고 알아서 하라니까 이게 잘 작동이 되면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랑 좀 연결시키면 유럽에서는 이걸 제도화시키자. 근데 미국에서는 이거를 여전히 민간의 영역에 놔두자. 그래서 우리 이제 사회복지에서 얘기하는 게 보편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보편적 복지하고 자발적인 복지, 자녀적 복지 그래요.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민간에서 도와주도록 남겨두는 거. 그래서 이 제도적 복지를 유럽 쪽에서는 시행을 하고 이제 미국 쪽에서는 여전히 민간에게 남겨두고서 우리도 들어온 게 사실은 이 자발적인 이삭 흘리기 정신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사회복지 역사를 우리나라에 보면 강남신학교라고 하는 지금 강남대학교인데요. 그게 중앙신학교라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가 제일 이제 사회복지사 보면 사회복지 1호가 거기예요. 그 중앙신학교에서 사회사업학과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생긴 데가 이제 이화 거기에서 사회사업학과라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이제 사회사업학과가 생겼는데 어느 날 이제 사회복지학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서울대의 사회사업학과에서 거기 이름을 사회복지학과로 바꿔라. 그러니까 이 명칭 하나 바뀌는 게 굉장히 이제 이념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이 민간의 영역에다 맡겨놓는 거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책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사업이 이 정책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사회복지죠. 사회복지.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말보다 소셜 팔러시라고 하는 말도 많이 써요. 수업에 들어가 보니 소셜 팔러시다. 사회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회 사업의 영역에서 사회 정책의 영역으로 상당히 많이 갔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금만 잘 내면 이 부분들을 하고 정부가 이 일을 잘 하는지 이제 감시하라 그래요. 근데 요거를 많이 강조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빨갱이 소리가 나와요.
나라에서 막 하고 그런다고. 근데 그래서 이제 정남출 대표님도 이제 저보고 영국에 있다 왔다고 자꾸 진보라고 그러고 막 좌파라고 그러는데 막 우리 집에서는 놀라 자빠져요. 야, 우리 저 모임 갔더니 나보고 저기래 진보 뭐 좌파 뭐 이런 얘기.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보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보고 진보라고 하는 그 모임은 도대체 어떤 모임이냐? 정말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 이제 뭐죠? 유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다 보수당밖에 없어요. 뭐 노동당이라든지 왜 무슨 뭐 녹색당이라든지 이런 정도가 약간의 뭐 진보 비스무리한 성격을 나타내지. 우리 민주당은 완전히 보수 정책이에요. 뭐 그 사람분들 뭐 가진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에서는 사회복지를 안 써요. 사회복지가 필요 없지. 국가가 사회복지기관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라든지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는 이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거를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놓지 않고 또 민간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제도화시켜서 좀 하게 할 수 없을까? 국가가 완전히 100% 컨트롤을 못하니까 이제 그런 고민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사회사업에서 조금 더 힘을 주면서 이제 정책으로 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시장 경제주의자들이 야, 그 복지 정책만 갖고도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건 국가가 너무 좀 통제하는 경향이 있지 않냐. 세금 가지고 직접 사회복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 다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죠.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아니라 이 CSV를 얘기하자. Creating Shared Value. 그래서 어떤 경제적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지 않냐, 기업은. 그런데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 그럼 이 사회적인 문제도 돈 버는 방법으로 한번 해결을 해봐라. 그래서 이거를 사회적 경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사회복지제도도 있지만 사회적 경제 파트에서 자꾸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노인 일자리 사업도 한번 해보고, 경력 단절 여성 취업시켜주는 부분도 해보고, 장애인 고용도 좀 해보고, 이제 이런 일들을 자꾸 하다 보면 뭔가 사회적 문제가 비즈니스가 돌아가면서 해결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장 경제주의자들이 그냥 민간에다가만 맡겨놓지 말고 뭔가 좀 제도화시켜서 이 나눔을 하게 할 수 없을까? 진짜 순수하게 따지자면 이러한 제도적 도입 없이도 그리스도인들이 막 나눠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이 기독교 정신이 점점, 미국도 그래요. 기독교 정신이 쇠퇴해 가면 결국 정부가 자꾸 나서서 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정남출 대표님처럼 저보고 막 진보 좌파 이런 부분들을 막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입도 못 댈 정도로 우리가 나눔을 실시해 버려야 돼. 제가 이 설교 한번 했다가 또 빨갱이 소리 들었어요. 남설교에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 되고 나서 이 촛불 시위가 엄청 발생했잖아요. 그냥 대통령 되고 나서 좀 하려고 그러다가 하여튼 이명박 대통령도 한 1, 2년을 정신 못 차리고 지나갔어요, 임기 동안. 왜냐하면 그냥 다 모여가지고 뭐 그 광우병 뭐 소고기를 왜 수입하냐. 사실 그런 게 이제 이념적 배경이 있는 거죠. FTA를 반대하는 건데 그냥 이 광우병 하나 딱 야, 이 소고기 먹었다가는 우리 광우병 걸린다 이러니까 강남 아줌마들까지 유모차 밀고 다 와서 이제 우리 뭐 뇌송송 뭐라고 그러더라 그때 나오는 그 얘기 듣고 다 하니까 정신없. 그래서 제가 설교 마친 그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 주 안 계실 때 저보고 설교하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이렇게 모였는데 사실은 무슨 뭐 저기 쇠고기 수입 반대 이러지만 거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다 좌파들 아니냐. 그거 따지고 보면 FTA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결국 그 얘기를 하려고 건수 하나 지금 쇠고기로 잡은 건데 교회를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안에서, 적어도 뭐 우리 교회 밖에서 모르고 초대교회 모습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 배고픈 사람 없게 해라.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 그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우리가 인권이 있고 어려운 사람 챙겨주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타나야 그들의 문제들을 대처할 수 있지. 뭐 교회도 그냥 자기서 먹고 살자고 다 이기적인 욕망과 이런 것으로 돌아가고 있으면 거기다가 우리가 무슨 항변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떤 제도적이나 이런 부분 이전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나눔의 정신을, 정말 초대교회 같은 모습을 실현을 해야 되고, 이것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실질적인 한계에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 고민이 바로 이 사회적 경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도 비즈니스를 하면서, 근데 우리는 저도 이제 사회복지 쪽 하면서 사회적 기업 인증받으려고 하는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서로 이런 얘기를 해요. 요새 뭘 하면 인증이 잘 나와? 사회적 문제를 먼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요새 정부나 뭐 이게 또 지자체마다 하잖아요.
어떤 거를 이렇게 들이밀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인증이 잘 되는데 그 아이템 좀 하게. 이제 이러니까 보통 뭐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한 5년 정도 되는데 5년 지나면 이제 회사 문 닫는다는 거예요. 그 지원 안 받으면 그 지원을 해주는 것은 경쟁력이 좀 떨어지니까 그 기간 동안 너희들이 경쟁력이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거 해줄게. 그러면 그 안에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뭐 그거 받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냥 문 닫는 거죠. 근데 진정한 이 뭐 마이클 포터나 필립 코틀러가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사회적 문제를 먼저 인식해야 돼. 우리 노인 일자리 문제 이거 심각하네. 여성들이 정말 한번 일했다가 경력이 단절되면 다시 진입하기 힘드네. 뭐 장애인들의 문제가 있네. 또 청소년의 문제가 있네. 뭐 저출산의 문제가 있네.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비즈니스 방식으로 한번 어떻게 해결해 볼까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요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나가면 사회적 문제도 해결되고 돈도 번다. 이제 요거를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책무 쪽에다가 넣어야 되겠지만 약간은 나눔의 성격으로 오는 거죠. 비제도화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 포용과 호혜와 나눔의 정신으로 해나간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는 보면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포용의 원리. 이거는 사회적 약자들을 고용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나와 있는 사례가 보니까 이제 베어베터라고 하는 회사가 맞나? 베어베터. 베어베터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러고 전에도 그 창조의 원리 또 책임의 원리 하면서 이 책이 나온 지가 10년 넘었으니까 여기서 사례로 든 기업들이 지금도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창조의 원리나 책임의 원리들을 해보니까 뭐 한두 회사 빼놓고는 지금도 잘 돌아가요. 근데 배려의 원리는 조사해 보니까 지금 망한 회사가 많아.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게 배려를 흑심을 품고 배려를 하면 망하는구나. 정말 그 배려라고 하는 것을 해나가면서도 기업의 본질이 뭐냐면 일단 자기의 제품이 생산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어야 배려의 원리가 작동이 되지. 배려의 원리를 내세워서 자기의 기업이 살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망하는 케이스다. 근데 요 베어베터는 찾아봤더니 지금도요 잘하고 있어요. 요 베어베터는 100% 장애인들을 가지고 일하는. 그러니까 요 책에서 나올 때보다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보니까 매출이 엄청 늘고 성장을 했는데 하나의 특징은 뭐냐? 기업 전체로는 잘 돌아가는데 그 매출 자체로는 이익이 안 나.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느냐?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는 거예요. 모금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메꿔지면서 그걸 이제 수입으로 또 잡으니까 이제 생존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의 나눔의 원리가 작동이 되니까 기업 자체도 100% 장애인들을 고용했는데 지금 일을 하고 지금 뭐 커피도 먹는 일하고 여러 가지 업종들이 좀 확대됐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에 한번 베어베터 검색하시면 이제 홈페이지가 잘 돌아가는 게 좀 나와요. 그리고 또 여긴 소개 안 했지만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업이 그 마이다 사이트.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그 포스코에서 분사되어서 나온 그 분당에 있는 소프트웨어 뭐 건축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는데 여기는 뭐 지금도 압도적 1위. 대기업보다 더 취업하고 싶은 회사. 거기에서는 무해고 경영. 일단 들어오면 해고라는 없다. 그리고 직급이 없고. 그다음에 뭐 4개가 없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서 모든 사람 일단 들어오는 선발 과정이 치열하겠지만 들어온다면은 포용하고 나가는 거죠. 재밌는 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포르쉐가 회사에 있는데 신청하면 몰고 나갈 수 있는. 회사에 있는 포르쉐 몰고 기분 내고 싶다 그러면 막 하고. 어쨌든 거기서는 왜 포용의 원리 속에 그 회사의 예를 들었느냐? 일단 한번 품으면 내보내지 않는다. 또 공정무역의 사례도 나왔어요. 페어 트레이드. 이거는 제가 진짜 본 건데 진보적인 나라 영국.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살 때 30년 전에 벌써 슈퍼마켓에 가면 커피가 있잖아요. 근데 조금 비싼 커피가 있어요. 페어 트레이드 딱 붙어 있어요, 마크가. 요거는 직수입했다. 직수입하면 더 싸야 되느냐, 비싸야 되느냐? 더 비싸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대량 구매해서 가공해서 나오는 거하고 산지에서 직접 가지고 오는 거하고 가격 경쟁력이 아무리 산지에서 직접 갖고 와도 훨씬 더 비싸요. 바나나도 비싸고 커피도 비싸고. 그런데 사람들이 비싸도 그거를 많이 사주진 않지만 그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슈퍼마켓에 쭉 가면 그 페어 트레이드 마크 붙어 있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그 포용의 사례로 이제 여기서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호혜의 사례라고 하는 호혜는 이제 교촌치킨을 들었더라고요. 교촌치킨이 폐점률이 0%래요. 폐점률 0%. 그래서 이게 10년 전에 그랬는데 요즘도 그런가 하고
요즘 조사해봤더니 지금 현재 2026년도 폐점률 0%. 근데 이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폐점률이 0% 되다 보니까 그 가맹점주들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 넘기는 거는 폐점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엄청 비싼 거야. 그 자기들끼리. 그래서 요거 가지고 뭐 소송도 붙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가맹점주.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긴 하지만 이때 뭐 1,000개인가 나왔는데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나질 않았더라고요. 자기들이 그 교촌 치킨 간에 거리 계산하고 뭐 업장수 계산하고 그래서 신규 진입에 대한 거는 딱 통제를 하니까 사실은 기업이 이익인 것 너무 제한된 것 같은데 서로 그 가맹점주도 살리고 자기들도 살리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비판적으로 나오는 기사도 있는데 왜냐하면 현금 결제를 또 한대요. 근데 이거 가지고 또 정부의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자기들이 현금 결제만 지불만 해주는 게 아니라 또 받는 것도 현금으로 받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좀 잘못됐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이제 좋은 사례로 좀 나왔고 농심 사례도 나왔어요. 농심 예전에 그 삼양라면 우지 파동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은 팜유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지를 쓰지 않는다. 광고 때리면 엄청나게 매출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결론은 야 우리가 지금 요때 광고 때려가지고 삼양이 그 압도적 1위니까 우리가 올라설 수 있지만 이러다가 라면 시장 자체가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들이 팜유를 우리는 우지 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광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또 여러 가지 반대적인 기사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이제 호혜의 원리의 사례로 이제 작동하고 있고 또 그 책에 B&D 생활건강이라고 어떤 친환경 세제 제품 만드는 데 있는데 여기는 이제 찾아보니 이제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뭔가 이 나눔을 잘 하고 뭐 배려를 하고 호혜를 한다 그러지만 결국 그 제품 자체의 생산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거기는 이제 일하는 사람들 복지를 잘 챙겨준다는 사례로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상장 폐지되고 망하고 그다음에 다음 좀 넘겨보시겠어요? 여기서 작동이 안 되네. 다음 나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나눠주는 거죠. 여기 이제 탐스 슈즈 얘기가 나오고 오뚜기 얘기가 나오는데 이 탐스 슈즈도 저도 사회복지 공부하고 한 10여 년 전에는 뭐 성공 사례 그럼 꼭 탐스 슈즈 얘기가 나왔어요. 신발 파는 회사인데 우리가 한 켤레 팔면 아프리카에 한 켤레씩 주겠다. 근데 결국 지나고 보니 그게 결국은 순수했다기보다 마케팅의 방법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 안 된다. 왜냐하면 결국 신발 자체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 신발이 사주는데 한계가 있지. 요새 뭐 이렇게 저렇게 선전 나오고 막 입소문 타면 막 팔리는 신발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가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은 여기도 이제는 실패 사례로 소개되는 케이스가 이제 탐스 슈즈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도 보면 여기 유진 크리베스라고 또 하나 사례가 나오던데 여기도 우리나라 그 선의재단이라고 심장병 수술 많이 해주는 재단 대표 이사를 같이 하고 있던데 요즘 소식이 좀 뜸하다 봤더니 그 유진 크리베스라고 하는 회사가 모 기업인데 여기도 지금 한 3년 전부터 적자가 되면서 이제 문을 닫는 수준 아닌가 그래요. 봤더니 이제 베트남에다가 현지 공장에다가 세우고 식기 세트, 양식기 세트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데 요거 하나 팔 때마다 이제 베트남에 있는 어린이들 심장병 수술을 위해서 뭔가 이제 해주는 이렇게 되게 이제 매칭으로 나가는 것들이 보면 별로 끝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부분이고 오뚜기는 여기가 이제 왜 그 나눔의 사례로 나왔냐면 비정규직 한 1,800명 정도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심장병 수술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도 찾아보니까 오뚜기는 비정규직이 가장 낮은 회사 동종업계 가운데 정규직이 가장 비중이 높은 회사로 지금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 결정적인 차이냐 보니까 이제 판촉 사원들 있잖아요. 이렇게 왜 시시 코너 같으면 막 가가지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규직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정규직으로 쓰기 때문에 오뚜기는 정규직 고용 비율이 동종업계에서 최고로 지금 그것도 계속 이 책이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그 업계 1위는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책에서 보면 이제 그런 사례들도 나오고 또 실패 사례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배려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참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제 어떤 성과가 있을까? 이런 성과가 있다라기보다 우리는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된다. 마땅히 어떤 이유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이 마땅히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굿 비즈니스 플러스에서는
거기 배려의 원리에 대한 딜레마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고, 배려 원리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배려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원리와 충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에다가도 균형 잡힌 배려와 경영성과 배려는 효율, 형평, 투명의 원리하고 유기적인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책임의 원리, 공의의 원리, 신뢰의 원리. 다른 데서 나눔을 하다 보니까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배려를 해줬더니 권리로 한다, 이것들이.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이제 이런 의원들이 배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려를 하면 이것들이 한번 그냥 했더니 완전히 뭐 그렇잖아요. 우리들 상여금도 처음 시작할 때는 좋은 의미로 시작했을 텐데 이제는 다 우리 과세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뭐 이제 판례도 그거 퇴직할 때 일할 계산해가지고 지급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여금도. 그러니까 이게 상여금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분명히 뭔가 배려하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을 텐데 이제는 제도화 돼가지고 당연한 권리로 이제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어려운 사람 배려해줬더니 형평성의 원리, 공의의 원리에 이제 위배가 되고, 그래서 또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또 몰래 하다 보니까 이 신뢰의 원리에 대한 문제, 투명성에 대한 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화시켜서 해나가는 것이 참 쉽진 않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될 과제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뭐 이렇게 우리가 실천 방안에 대해서 나오고, 우리가 하도 마음이 어려워하니까 책에서 우리를 달래느라고 이런 얘기도 좀 했어요. 배려는 비용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냥 배려는 배려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야 돼.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가지고 이런 말을 해주시는데 예수님도 비슷하게 해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러면 되는데, 그냥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자꾸 아유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야 그렇게 해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래요? 그럼 제가 해야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테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라.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킹덤 컴퍼니를 구하면 그 다음은 모르겠다, 자꾸 그렇게 외워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를 자꾸 염두에 두면 우리의 순수성이 흐려져.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에 하여튼 배려를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망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상품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망하는 거지 배려해서 망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토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현장의 한정된 자원 속에서 특정 이해관계자들을 배려하다가 오히려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다른 구성원들이 역차별 느꼈다, 이제 이런 경험을 좀 해본 적이 있냐, 그래서 그 경험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또 한번 여러분들이 나는 어쨌든 이런 것들은 한번 하느라고 계속 해보고 있어, 여러분들이 소개할 수 있는 나름 배려의 실천이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하시면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좀 이런 도전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법적 제도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한번 배려라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요게 배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같이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이야기들 한 20분간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우리 이 테이블 리더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다들 오셨죠? 예. 여기도 있고, 예.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고.
자, 이제 우리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던 얘기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우리 2분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무리하고요. 얘기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조를 한번 발표해 볼까 하는데요. 예, 지금 마무리를 해주시고 오늘 양재지회가 한 탭을 보였는데 양재지회 맞죠? 양재지회 맞나요? 여기 누가 한번 좀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팀에서는 배려라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그 얘기에서는 우리가 보통 그 종업원들, 직원들하고 관계에서 옛날에는 그 퇴직금이라는 그런 어떤 그 관계에서 매월 뭐 1년에 줄 퇴직금을 매월 나눠서 이렇게 그 지급을 했었는데 막상 그 직원이 나갈 때 법에 매월 지급이 아니라 그 1년마다 지급을 하는 그 나갈 때 퇴직할 때 지급하는 그런 돈이라고 해서 다시 청구를 하는 그런 그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배려하고 했던 것이 오히려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는 어떤 그런 쪽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그 직원들 그 교육 문제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초보자들을 데리고 상당한 오랫동안 이 직원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그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때 효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초보자들은. 근데 잘 가르쳐서 이제 좀 이 우리 그 이 회사에 이제 써먹을 만한 인재가 됐다라고 하면은 누군가 스카웃을 해가고 누군가가 또 다른 회사로 나가버리다 보면은 상당히 후회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저런 친구들을 쓸 게 아니라 나도 딴 데서 스카웃해서 아주 그냥 그 단맛만 좀 이렇게 빼먹는 그런 그 방법을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 같은 공정업계는 그 친구들이 결국은 우리의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그런 상황 아닌가. 그래서 꼭 그런 차원의 일보다도 내가 이런 배려를 했을 때 그 직원들한테 내가 잘 가르치고 또 활용을 했을 때 결국 공동업계의 발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직원들한테 그 복지 관계에 대해서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얼마만큼 지급을 하기로 하고 그 친구들을 그 고용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너무 그 수익률이 이렇게 일을 맡겨서 줬을 때 한 달에 뭐 그 사람들이 뭐 200만 원을 벌어 가고 300만 원을 벌어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서 그만큼 일을 줄 수가 없어서 그 수익률이 안 나왔을 때 그 애들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여유 있게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또 어떤 식대 같은 경우도 원래 자기네들이 번 돈으로 먹게끔 돼 있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줬는데 나중에는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에 주는 밥이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맛이 없다, 너무 뭐 이렇게 부실하다, 뭐 이런 그 내용들. 그래서 나중에는 안 줘도 돼야 될 부분을 회사에서 공급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이제 당연한 것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또 했었고요. 우리가 그 고객 관리에서도 고객한테 이렇게 배려를 하다 보면은 그 고객들이 뭐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처럼, 사실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 시간과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다 해서 고객을 이렇게 배려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처럼 하는 그런 상황도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다 보니까 정말 친절하고 그 의사가 너무 잘해주더라. 그런데 그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거기에 또 관리하는 그 어떤 직원들까지도 참 그런 것들이 다 잘 돼 있는 그 회사를 보고 느낀 게 많았다. 뭐 이런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아유, 우리 얘기들을 듣다 보면 결국 배려는 하면 안 될 것으로 이렇게 그런 결론이 자꾸 나더라고요. 뭐 우리 집에만 아니라 여러 집에서도 그래요. 근데 제도적으로 사실은 급여 제대로 주고 그다음에 뭐 세금 꼬박꼬박 내고 이러면 훌륭한 배려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뭔가 내 마음속에 반대급부 없이 난 이런 거 꾸준히 해온다. 혹시 여러분들께 조별해서 들었던 내용 중에 야 이렇게 훌륭한 대표님이 계셨어? 혹시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좀 소개 좀 해 주실 분이 안 계신가요? 배려를 뭐 실천하고 있는 사례. 우리 역시 또 이번에 양재지에서 이제 시작과 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수열 연합회 사무국장님이 그 상속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하는 그런 관계에서 그분을 위해서 양평까지 가서 거기 축협에 가서 그 모든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그분에게 아주 좀 혜택이 많이 가고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했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수익구조는 적었지만 그분이 끝나고 나서 치맥기도 있는 분이 2만 원을 주더래요. 가서 밥 먹으라고. 그래서 걔한테 해도 끝까지 줘서 2만 원을 받아왔대요. 그래서 그 2만 원이 자기가 그동안에 이 상속세 문제로 5, 6개월 동안 고민했던 그런 걸로 인해서 그 받은 배려가 내가 배려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분이 나한테 배려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사무국장님이 연합회 사무국장님은 아무나 드는 게 아니구나 해서 너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런 거 좀 해야 되겠네요. 어느 회사가 보니까 이달의 친절 사원 그래서 딱 붙여놨던데 이달의 배려 회원 이래서 우리 153지에도 쭉 설문해가지고 뭔가 배려해 나가는 분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우리 손을 드셨습니다. 우리가 그 배려라는 부분을 그 기업의 배려는 인정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베푸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거라서 철저하게 계산되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 들어보면 안 해줘도 되는데 해줄 것처럼 다들 이렇게 배려를 생각하는데 그거는 거의 사실은 저는 배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그래서 철저하게 기업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배려를 해야 하고, 배려의 우선순위는 첫째가 직원이에요. 내 직원한테 잘못하면서 바깥에 뭐 선심 쓰듯이 막 사회적 기부하고 하는 거는, 또 협력업체에 쪼아서 이익 나는 돈 막 밖에 기부하는 것은, 우리가 집에서 자기 가족들은 막 매일 잘못하면서 바깥에 가서 선하게 보이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해서 가장 배려가 인심 쓰는 거가 아니라, 이들이 정말 일 잘하고 회사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배려를 봐야지. 그러니까 배려라는 용어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려라는 거가 이제 직원들에 대해서 제도를 만들려면은 그 로드맵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 회사의 규모, 이익 규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서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성장 단계별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는데, 첫째는 대기업이나 가장 잘하는 복리후생 제도를 전부 리스트업을 해서 가져다 놓고, 내가 어느 수준의 무엇까지가 감당 가능한지를 계산하고 제도를 도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충동적으로 인정 베풀듯이 해서는 또 안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무슨 제도를 시행할 때는 철저하게 그 코스트와 임팩트를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직원 하나 채용하려고 이사비를 줬어. 그러면 남들 다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전체를 다 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를 전부 시뮬레이션하고, 이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규모가 커지면 얼마가 되는지를 다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도입의 시기와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덜컥 해놓으면 이거는 전혀 주워 담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베푼 인정은 못 주워 담는 게 기업이에요. 그래서 배려는 인정이 아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직원이나 협력업체가 가장 일 잘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책 보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책이 나온 지 이제 10년 넘었으니까 거기서 좋은 사례들로 소개한 것들을 쭉 찾아왔더니 배려 쪽에서는 실패 사례가, 그 책 나올 때는 좋은 사례로 소개됐는데 지금 회사가 없어지거나 실패한 사례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거기 다 공통점인 얘기들이 지금 이제 이상하 대표님이 정리하신 내용들이 이제 그 원인으로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자기 자체의 상품에 대한 경쟁력이 계속 높아져야 되는데 뭐 그게 잘 안 됐다든지, 또 뭐 밖으로는 잘 했는데 이제 그것이 오히려 부채가 돼가지고 더 힘들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계산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이제 반대급부를 기대한다기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적응이 돼버린다는 거. 저는 뭐 사업보다도 신앙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감격이 있잖아요. 지옥 갈 사람 살려줘서 천국 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있고, 막 이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지내는데, 조금 있다 보면 막 권리가 돼가지고 하나님 보고 내놓으라고, 왜 나 안 도와주냐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고 막 따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근로자들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우리한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시 우리의 목적으로 일을 하는 현상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쉽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제가 남서울교회 사역했을 때, 지금은 화정무 목사님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철 목사님 계실 때 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시다 오는 분들이 막 감격해요. 야,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나. 근데 그 입에서 불평 나오는 거는 3개월이면 충분하더라고요. 남서울교회라고 다 좋은 건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쉽게 적응되어져 가는, 뭐 다른 뭐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뭐 다 이러고, 또 아까 뭐 리스트업 했잖아요. 한번 교회에서 그 부목사들 처우에 대해서 한번 이제 다른 교회 사례는 어떤지 한번 우리 조사해서 우리 좀 개선 좀 하자. 그랬더니 교회 재정부에서 조사한 건 우리 교회보다 못하는 사례만 쫙 조사해오고, 우리 목사님들은 어떤 사례만 조사해왔겠어요? 우리보다 잘해주는. 그래서 야, 이것도 별 의미가 없구나.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네, 오늘 그 배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인지하고 있는 내용과 또 기업이 가져야 될 그런 방향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그 몇 분께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요. 우선 지난주에 되게 가정에 이제 슬픈 일이 있었던 우리 오성환 대표님 잠깐 말씀 나눠주시죠. 네. 인사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 뭐 의도치 않게 제 동생을 먼저 보내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많은 우리 대표님들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의무의 양으로 위로해 주신 거에 대단히 고맙고 그게 뭐라고 이렇게 가족처럼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 고마움 앞으로 우리 CBMC 나오면서 또 앞으로 계속 갚아나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도 우리 이제 조별 또 발표도 해주셨던 우리 양재지회 그 임원분들이 지금 5월 12일 날 처음 저희 쪽에 방문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제 4주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양재지회에서 이런 조찬 포럼을 이렇게 적용시키는데 아마 지금 참여 한 달여 정도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같이 해보실 텐데 또 진행하시면서 또 어떤 시행착오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저희가 같이 또 협력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양재 주회장님 잠깐 나오셔서 한번 소감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123 지회에 이렇게 와서 마이크에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123 지회는 말만 들었고 우리 조태영 부회장님이 우리 발제 강사로 오셔가지고 123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와서 123 지회에 올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신 우리 강희창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리고 123 지회에 와서 임원님들과 모든 회원들이 정말 한 형제요 자매요 동역자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짧은 4주 동안 배웠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배운 것을 잘 우리가 양재지회에 활용할 때 강남지회도 제가 갔다 왔거든요. 강남지회와 이 123 지회를 합한 어떤 그런 아름다운 어떤 이 포럼으로 한번 갖고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 날 6월 6일 날 현충일 날 저희가 여삼열 목사님을 모시고 영성 발제를 시작해서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강희창 우리 회장님, 그 다음 주에는 최수열 연합 회장님, 그 다음에 우리 이병돈 우리 그 전직 회장님이 연속해서 우리 양재지회를 이끕니다. 그래서 이 주보 그대로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여기 우리 여기 숫자만 바꾸고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실제로 조금만 받아들이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복사로 오늘 촬영한 것을 내가 계속 오늘 받아가지고 보고 그렇게 해서 정말 123 지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우리 해보면서 피부로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 기존에 우리 그 회원님들이 또 좀 저항도 또 좀 뭐라고 할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의 시행착오도 될 수 있고 부족함인지 알고 우리 123 지회에서 6, 7, 8 3개월을 좀 잘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우리도 이 123 지회와 합력 지회로서의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쉬운 과정들이 아닌데 우리 양재치 회장님과 임원분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153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지혜로 되어질 것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이제 모든 방향은 이제 사실 한국대회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난주부터 한국대회에 대한 스피치들을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작년에 저희 새로 오자마자 바로 한국대회를 가시게 된 우리 김우경 대표님, 네, 한국대회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칭 스스로를 한국대회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있는 153 김우경입니다. 제가 한국대회를 간 게 작년이 처음이었고 CBMC 로고도 작년이 처음이었는데 그때는 사실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습니다. 제 남편과 함께 7년의 대만 생활에 이제 했었는데 남편이 다 7년 생활하기 전에 15년 이상에 다녔던 회사에서 이제 계약이 갑자기 종료가 되고 그러면 찰나에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분재원을 같이 하겠다는 저 양재지회 근처에 있는 내곡동의 분재박물관이라는 곳에서 왔었을 때는 왔었을 때 아버지를 갑자기 폐혈증으로 이제 보내드리면서 그럴 때 참 모든 것에 대해서 많이 좀 어렵고 그리고 원망스러울 때에 153 지혜의 가장 아름다운 서진희 대표님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153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그때 처음 왔을 때 8월에 뭐 하냐는 이병동 회장님의 권유에 제가 그때 아무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아서 제가 한국대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대회라는 것이 사실은 내 인생의 모든 답이 있다고는 제가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사실은 은혜의 강에 흐르는 나였고 그 은혜를 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아름답고 큰지 그리고 내가 이 순간순간이 이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작은 섬과 지가는 그 길목에서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그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한국대회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한국대회는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2020년도에 가장 나를 위한 강력한 투자가 될 수 있는 8월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모든 시간을 지금부터 비워놓으셔서 한국대회 한 분 한 분 두 손 잡고 참여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대회를 위해서 제가 한국대회 참여 동료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CBMC 한국대회 우리 모두 함께해요. 사랑이 넘치는 곳 52차 한국대회 여러분 모두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장 멋진 게 그 오게티가 하나 있었다는 거. 네,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네, 선택이 아닌 필수. 네, 네, 네. 저게 또 우리 김우경 대표님의 또 멋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멋진 노래. 우리 이제 오늘은 혼자 부르셨지만 이제 한국대 갈 때는 시작하면서 우리 같이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들이 계획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올해 한국대회를 통해서 무엇을 부어주실지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여기까지 오늘 나누고 오늘 이제 또 6월 첫 주여서 원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회계 보고 총무부 총무부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 총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달부터 한국 대회가 본격적으로 준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인원 최대한 많은 분 참여하시도록 독려드리고 있고, 당월에는 지금 저희가 내일 산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9시에 인왕산 등반이 예정이 돼 있어서 오전에 산행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 걸로 잡혀 있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참여 부탁드리고, 점심만도 가능합니다. 산행이 안 되시는 분은 12시에 경복궁 쪽으로 오시면은 같이 식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 내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월간 포럼이 이달에 계획이 돼 있는데 날짜나 그 형태나 시간은 아직 지금 협의 중인 상태여서 아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달에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달에는 월간 포럼 진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김우경 대표님 하신 스피치 이어서 진행을 할 매주 이제 진행 예정이어서 스피치를 또 자원해서 하고 싶은 분은 신청을 주시면 바로바로 삽입해서 스피치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신촌지회가 이번에 창립을 하는데 23일 화요일에 파송 예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요 그 조찬 포럼 때 파송 예배가 진행 예정이고, 그리고 그 주 25일 목요일에 대현교회에서 창립 대회가 저녁 6시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이제 그 단톡방이나 다른 이제 매주도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회계 보고 하겠습니다. 전월 2월이 1,231만 2,592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입 소개는 299만 8,753원, 지출 소개는 217만 690원. 그래서 현재 5월 말 잔액은 1,314만 653원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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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입 지출 중에서 네. 가장 많이 들어오는 수입하고 네. 가장 많이 나가는 지출, 그것만 좀 알려주세요. 여기 지금 현재 5월 중에서 가장 수입은 이제 지금 화요 조찬 회비 15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찬조금 80만 원 있었습니다. 정남출 대표님 자녀 결혼식 감사와 또 한국대회 첫 참석 지원 지금 저희가 찬조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강희정 회장님이 지원하신 게 있어서 8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 소개는 이제 하요 조찬식 때가 86만 8,770원 있고요. 한국대회 숙박 예약금도 있고 큰 금액은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행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가지고 지난번에 팀빌딩 때도 그랬고요.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마이너스를 안 내시고 남게 예산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진 않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6월 달인데 지금 연회비를 제가 이제 납입하신 분들을 단톡방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납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회계 보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제청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매번 한국 대회 때는 그 정말 찬조해주신 분들의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 올해 만약에 저희가 인원에 따라서 작년에는 이제 버스 한 대로 저희가 가게 됐는데 만약에 버스 2대로 가게 될 경우에 이제 비용이 늘어나는 것과 또 지금 유류비가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작년하고는 비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네, 버스 한 대 대여비 자체도 달라지고, 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해는 한국 대회를 처음으로 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CBMC에 오셔서 한국 대회를 한 번도 경험 못 하시고 처음 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니까 그 처음 가실 분들은 그 마음 딱 시간이랑 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찬조도 일반 다른 찬조도 있지만 처음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나는 꼭 그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구분해서 또 해주시면 저희가 그쪽 용도로 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간략히 공지사항 전달드리겠습니다. 내용 순서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 6월 9일 발제는 이상하 대표님께서 불안형 리더 및 동료와 일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발제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2주간은 3조에서 섬김조를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순서지에 없는데 오늘 조찬 마치고 포럼팀 잠깐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포럼 관련하여 저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 이상으로 공지사항 마치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터 선언하시겠습니다. CBMC는 기독실업인들과 전문 직업인들이 비즈니스 사회의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또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도와 복음의 증거자로서 일하도록 이끌어주는 국제선교 단체입니다. 킹덤 컴퍼니의 정의, 킹덤 컴퍼니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킹덤 컴퍼니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창조의 명령과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기업으로서 일터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과 공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이다. 킹덤 컴퍼니의 가치, 킹덤 컴퍼니는 다음과 같은 가치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업의 주권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기업, 성경적인 가치관과 원리에 따라 경영하는 기업,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업, 경영의 윤리성과 탁월성과 영속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고객과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기업, 선교적 사명을 이행하는 기업. 대표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과 일터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하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이 시간 저희를 153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여삼열 목사님 통해서 영생의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대표님들 사업장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한 지혜로운 배려 경영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놀라운 경험이 축적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음식 준비로 배려한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 식탁 교제를 통해서 대표님들의 깊은 교제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대표님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속하는 모든 곳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